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가 오늘 참 이렇게, 네, 호정도 이사님 같이 등장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만나서 실제로 개강식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또 화면 대 화면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서로 반갑다는 의미에서 화면 다 보이시죠? 웬만하면 얼굴을 켜주셔서, 물론 강사님은 오늘 현장에 와 계시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강사님을 위해서 얼굴 꼭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제 첫 강의인데 저희가 이제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진주와 관련된 이론적인 얘기를 한 세 타임 정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 일정이 사실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첫문, 우리 진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농계, 진주성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사실 우리 선생님이 오늘 오시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답니다. 한 200분 넘게 해야 될 강의, 4시간 넘게 해야 될 강의를 지금 1시간 반 정도 강의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 임팩트 있는 이야기들로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었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사 진주 시민 모임 공동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강주 인문학 연구회 회장님이십니다. 조창래 선생님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세대한 몸짓으로 박수를 크게 내주셔서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조창래입니다.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올 수 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이 코로나 국면이 참 이런 새로운 신풍 속의 강좌도 만들어내고 합니다. 언젠가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주성과 그리고 진주성 전투 그리고 그와 관련 있는 농계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주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진주성은요, 그 진주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주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뭐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에서 그렇습니다만 진주는 구석기 유물부터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약 2만 년 내지 3만 년 전의 구석기 유물, 후기 구석기 유물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신석기 유적들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청동기 유적도 나타납니다. 특히 난강댐을 갖다가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양을 높이기 위해서 댐을 높였는데 그때 수몰지구를 대대적으로 대평면 쪽에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청동기 시대의 이 방어 시설을 갖춘 집단 실학이 하나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나타나는 유물을 바탕으로 전국 유일하게 진주에는 청동기 박물관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거기에 물론 유물들은 그렇게 뛰어나게 좋은 유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국 유일한 청동기 박물관이라고 하는 점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진주시 중심지 일대에는 옛날에 가야시대 가야의 소국이 존재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 시내에서 바로 그 바라다 보이는 나지막한 그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봉, 옥봉 지역에 옛날에 7개의 고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 시내 그 봉곡동 쪽에 봉알자리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거기도 가야 고분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고, 그 다음에 경상대학 건너편 가자동에 이 가야 고분군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됐고 그 조사 결과 진주에는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지만 가야의 소국이 존재했다. 국가 정도가 존재하려면 어떤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유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옥봉 7호분 전경인데 1910년에 일본인 세키노 다다시라는 인물이 와서 도굴성 발굴을 하면서 저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발굴팀입니다.
아래에서 찍었는데 큰 무덤 형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지금은 봉부는 까뭉개져 버리고 아랫부분만 지금 그 보호망을 강을 이 보호 펜스를 둘러싸 가지고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주변에 전부 집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저 건너편이 지금 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고, 그러니까 서북 쪽에서 동남쪽으로 보고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너편, 난강 건너편도 아무것도 없죠, 이때는.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옥봉 7호분 위에서, 옥봉 7호분 쪽에서 저기 북쪽에 수정봉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수정 3호분입니다. 큰 무덤입니다. 저기 위에 서 있는 인물이 세키노 다다시라고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거 외에도 수정 2호분까지 3개를 이 팀들이 와서 도굴성 발굴을 했습니다. 어떤 유물들이 있었는가 보면은, 자, 그 당시에 발굴했던 사진이 유리금판에, 중앙박물관 유리금판에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토기들 종류들이 있습니다. 기대도 있고, 촛불을 써놓은 것들이 보여,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2호분 안에는 저 위에 여기 보면은 환두대도가 보입니다. 환두대도. 환두대도는 가야의 수장급 그 무덤에 주로 나타납니다. 둥근 고리, 뒤에 칼끝, 뒤에 둥근 고리가 있고, 거기에 뭐 용무늬, 봉황무늬, 삼엽, 잎이 3개 있는 것 등등 무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은 수장급 무덤이라고 봅니다. 금이나 은실로 감아놓기도 하고, 저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 큰 고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저 고분들은 그 우리가 하만이나 창녕이나 고성 쪽에 나타난 고분에 못지않은 큰 고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가야의 소국가가 있었고 정치 세력이 존속했을 것이다. 그러면 정치 세력들은 방어를 위한 어떤 성곽 시설을 갖추었을 것이고, 그럼 그것이 지금 진주성 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야 사람들은 무덤을 그들이 사는 주거지에 가까운 언덕, 구렁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만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리산 고분군도 보면은 그리 높지 않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녕의 교동, 송현동 고분군도 언덕지대에 자리 잡고 있죠.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가깝습니다. 바로 마르다 보입니다. 왜 그런 데 만들었냐 하면 그들의 조상신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 항상 존재하면서 그들을 지켜주라고 믿었던 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은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문을 조성한 이유가, 그래서 진주도 바로 그런 것으로 볼 때 진주성 쪽에 하나의 큰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토성이든 목책이든 형태의 성곽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성해서 이제 가야를 거쳐 통일 신라시대 오면은 진주는 그 청주라고 불렸습니다. 청주라는 주에, 청주는 구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라의 구주 5소경할 때 요즘 같으면 도에 해당이 되죠. 그 청주의 주치, 요즘 도청이 진주에 있었습니다. 그 청주는 뒤에 강주와 청주로 이름이 바뀌면서요, 강주로 바뀌었다가 다시 청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중요, 그러니까 그 도읍지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는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 방어시설인 성곽들이 존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때 것들은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 그 증거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짐작만 할 뿐이고, 정확하게 이제 실존하는 성이 존재했던 것은 고려시대 토성이 존재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기록에도 나타나고 나중에 제가 그 여기 발굴되었던 현장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서 그 촉성문 앞에 있는 넓은 그 광장 조성 부지를 발굴했을 때 토성의 그 쌓았던 그 그러니까 그 토청, 그 주로 판축 공법으로 다져서 쌓은 그 성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토성이 실체했다는 것이 발굴에서 이번에 입증이 됐어요. 토성이 있었고, 그런데 이 토성은 그 비가 오면은 그 아무리 다져도 토성은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약 45도 정도의 경사를 두고 쌓게 됩니다. 쌓다 보니까 그래도 무너지지만 이렇게 멀리서 달려와 확 뛰어오르면 성벽을 쉽게 점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방어적인 인력을 갖지 않고는 성이 함락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고려 말에 왜구들이 수많은 그 노략질을 하다가 이 삼남지방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쪽에 노략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진주는 여러 차례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 전국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래서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돌로성을 쌓아야 되겠다 이러고 1379년에 김중광이라는 사람이 이제 목사로 이렇게 오면서 처음으로 석성을 수축했는데 그 규모는 대강 이러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진주 중앙 로타리거든요. 요 사거리를 기준으로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여기 진주성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성인데 거기서 요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있고 성의 북쪽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의 이게 서북 쪽하고 서쪽 남쪽 쪽은 절벽이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이쪽 서문이 있습니다만 서문은 평지에서 있는 게 아니고 높다라는데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격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나무 같은 거 가지고 보통 성을 공격할 때 꽝꽝 박잖아요. 무너뜨리려고 뚫으려고. 여기는 그건 공격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서쪽은 안전한 지역이고, 그럼 여기 이제 요쪽에 이제 그 북문인데 북문 쪽과 남문 두 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요 북쪽에는 그 당시에 못이 3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못 3개를 여기 만드는 사람이 요 3개를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여기가 아니고 요 전부 다 크게 이렇게 3개가 여기까지 걸쳐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지도 만드는 사람이 3개 있다는 걸 표시를 하면서 좀 크게 만들지 않는 그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요 남쪽입니다. 동쪽입니다. 동쪽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품자 모양으로 사각형이 된 큰 구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품자 모양의.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창 못 날라오도록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거보다 큰 구덩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돌로성을 쌓고 난 뒤에는 외구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성은 안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요 성은 없었습니다. 이 노란색 요 안에 여기 있는 요 성 있죠. 지금 우리가 진주 가면 보는 성 있지 않습니까? 요 공북문 있고 요 성은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로는 이걸 만들고 약 11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성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때 1590년, 1590년, 91년 무렵에 외적이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말이 많던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조가 조선이 전혀 대비를 안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때 어느 정도 대비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남쪽에 있는 성들을 좀 더 다시 고쳐서 쌓아서 적의 침략이 쓸지 모르니 대비를 해라. 그래서 91년에 당시 관찰사, 도지사였던 김수가 진주성을 다시 좀 더 크고 넓게 고쳐서 쌓았는데 이때 너무 크기에 치중해가지고 튼튼하게 쌓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동쪽의 저지대까지 쫙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중에 쓰면 거기가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는 잠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하고 그러니까 장마철에 그런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여기가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막는다고 치중하는 바람에 다른 데가 돌파돼서 결국 성이 함락이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김수가 성을 고쳐 쌓은 성의 제가 그 동쪽의 저지대라고 아까 조금 전에 했죠. 동쪽의 저지대가 지금 여기 여러분 장대동 일대인데요.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반도병원이 있고 요쯤이 뭐가 있느냐면 지금 주차장이 있는 데입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그 장대동 일대는 완전히 여기
뻘입니다. 뻘지대. 백사장이 있어서 진주가 소송을 할 때 주로 이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뻘이라서 가끔 뭐 예를 들어 미나리나 뭐 상추 이런 걸 심기도 하지만은 비가 많이 오면 잠겨서 이거 그 잠기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청과시장이 데까지 다 물이 잠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소가 성을 어디까지 내려 쌓냐면 여기까지 내려 쌓은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지대에 쌓아서 크기만 치중해갖고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1930년대인데도 진주 인구가 아주 적고 여기 그 상태가 남아야죠. 그리고 이때는 댐을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여기 무조건 잠겼습니다. 지금의 지형은 여러분들이 가서 그 둑이 있는 그쪽으로 성이 있었더라고 그 주차장 쪽으로 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1970년에 그 댐이 진양호 댐이 만들어지고요. 홍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 지역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둑을 쌓고 이 안을 개발해가 지금 분양을 해버리는 바람에 집이 들어서게 된 거지. 70년 이전에는 여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김수가 쌓은 성의 크기는 아까 요 정도까지였잖아, 그죠? 그런데 쫙 나와서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북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구북문 말고 신북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신북문의 위치는 지금 중앙 로타리 동북 쪽에 중소기업은행이 있어요. IBK 기업은행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신북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동문이 있었습니다. 동문은요, 여기 요쯤이 지금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인데 어린이 놀이터 쪽에서 골목으로 들어가 차가 대할 수 있는 골목입니다. 이리로 들어가서 중간쯤 이쪽 제중병원 쪽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만나는 중간쯤에 동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남문은 여기로 지금의 난강 다리목 부근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문이 3개에서 5개로 늘어났고요. 성곽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임진왜란 때 함락이 돼서 이 성은 완전히 왜군들이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이 성은요. 초토화 다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폐허 상태로 있다가 임진왜란이 성이 함락된 지 10년 후에 임진왜란이 끝난 지 한 5년 후에 조정의 결정에 따라 군사 전략을 논하다가 창원보다는 진주의 병영 그러니까 육군 그 부대가 주둔하는 게 더 좋겠어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성이 병영성이 경상우병영, 경상도에는 요즘 올라오면 그 사단이 2개가 있었습니다. 경상자병영, 우병. 자병영은 울산 쪽에 있었고 우병영은 창원에 있었는데 그게 진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서 병사 이수일이 옛날 성대로 안 쌓고 옛날 성은 싸움 때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때를 보완해서 우병영 성을 다시 축조를 하게 되는데 동쪽의 낮은 지대에서 뒤로 물려서 높은 지대 쪽으로 이렇게 물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문을 없애버렸습니다. 동문은 엄청나게 공격을 받던 데거든요. 그래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뚫릴 수 있는 지역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북쪽의 대사지, 아까 못이 3개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대사지라고, 대사지라고 대사지 못이 있었는데 대사지를 좀 더 넓혀서 여기까지 쭉 요 밑에 북장대 밑에까지 지금의 그 인사동 로타리 그러니까 이 마트 앞쪽에 있는 큰 로타리 있죠. 그 앞에서 여기 그 저 옛날 그 보건소 지금 주차장인 데까지 완전히 여기까지 쫙 길게 쫙 이렇게 대사지를 못을 만들었습니다. 이쪽도 그 1차전 때 공격을 받았거든요. 요걸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 쫙 맞고 그 다음에 요 신북문인 데서 쫙 꺾어서 요만큼 뒤로 이 서쪽으로 쫙 물려버린 거죠. 여기서 요 정도 라인으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물렸습니다. 성을. 그 성의 모습은 그리고 1차 방어선이 뚫리면 2차 방어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2차 방어선이 4성을 하나 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진주 가서 보게 되는 그 성은 4성입니다. 이 성은 임진왜란 때는 없었던 성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서 여기서 전투했겠니 생각하면 큰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은 이러했습니다. 여기에 신북문이 있고요. 동문은 사라지고 남문은 그대로 있고, 아까 여기까지 내려갔던 것이 여기까지 쫙 뒤로 물러왔죠. 그죠? 높은 이게 좀 높습니다. 나중에 혹시 답사를 하게 되면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진주가 평지 같지만 여러분들 땅을 보고 나면 역사는 사라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그 뮤도 보지만 옆에도 보지만 땅 밑을 보면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 역사 옛날 그 흔적들, 그 성의 범위가 처음에 이제 몰랐을 때 어디까지인가를 조사로 다니면서 보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쫙 여기까지 이 해자를 더 넓히고, 이게 좀 잘못돼서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그 조금 이따 그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지적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자가 어디까지 있었는지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남문이고, 남문과 이 문을 갖다가 그 방하기 위해서 옹성을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성 바깥에 이렇게 성문에 바로 공고를 못하도록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바깥에 성을 한 겹 더 쌓아놓은 거죠.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옹성이 어떤 건지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앞에요. 동문이 사라진 곳에 동쪽에서 지휘하는, 장수가 지휘하는 동장대라는 건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동장대가 1910년에 무너지는데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 이걸 엽서로 만들어 놓은 게 돌아다니던 게 우연히 남아있어서 동장대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장대 모습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그 해 1910년에 어느 날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보십시오. 허물어져 가지고 정말 나라가 쇠퇴한 그 쇠락해가는 그 모습이 이 성에도 역력히 나타나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진을 구해서 우선 감격했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고 이런 쇠락해가는 국가의 쇠락과 비슷하구나 느낌을 느꼈습니다. 일본인들이 엽서를 만들면서 일본어로 써놨습니다. 진주명소, 난강 안에서 바라본 동장대, 난강 안에서 동장대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동장대.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창원분들도 유등축제할 때 진주에 가서 가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18년, 19년 무렵에 이 유등축제를 하면서요, 이 지금 진주 그 성, 지금 내성구 바깥에다가 왜군이 공격하고 위에서 우리 조선군이 방어하는 이런 유등 일종의 그 시설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놨어요. 이걸 보면 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보면, 야, 여기서 전투가 있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 전투 없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은 흥미거리로서 봐주면 되지 뭐 그까지 시비하노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역사를 왜곡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저는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그거 가보니까 이런 게 있고 그것을 전투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주성 전투의 내용을 완전히 왜곡을 하게 될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건 저만의 기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자, 이게 이제 그 문제의 여기다가 여기에 그 촉성문 그 옆에 있는 그 위에 좀 높다라간 촉성문 쪽의 성 위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여기 진주교거든요. 진주교 쪽에 여기 넓은 공지를, 여기 원래 그 식당, 그 다음에 뭐 여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동사무소 같은 시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회사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걸 싹 껴안고 여기다가 진주시에서는 처음에 진주대첩 광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지하 2층 주차장을 만들어서 500대가 넘는 차가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가 싹 뜯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안 된다, 발굴해야 된다, 성이 있던 지역이다, 이래갖고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싸웠고, 싸운 결과 여기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지금 파란 거로 덮어놓은 요 부분 있죠. 여기서 바로 그 우병령 성의 성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거로 덮어놓은 여기는 토성이 나타난 지역입니다. 고려시대 토성. 여기는 통일신라 시대
큰 관청이든 세력가의 지위로 추정되는 그 집터가 나타났고 여기에는 지하 배수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하 배수. 그래서 요 지역은 문화청이 발굴 결과로 요 지역은 보존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됐다 그러면 이거 전체 개발을 못 하겠지 했는데 진주시가 이 돈들이가 그 뜯어낸 땅을 갖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온갖 설득을 문화청에 가서 해서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길가에 붙어 있는 요 부분에 150개의 주차장을 넣기로 하고 문화재청을 가서 때깔에 시작하고 요번에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건너서 이쪽에 있는 한 블록을 뜯고 지금 옛날 시청이 있던 지금 청소년 수련관으로 쓰는 거기까지를 해서 약 500대 가까운 지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이야 이거 산 넘어 또 산이네 이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뜯으면 또 발굴해라고 또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그 발굴한 사진인데 급하게 지금 자료를 만들어도 그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1895년에 성이 마침 있는 사진이 외국 선교사에 의해서 찍힌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가마꾼들이 기다리고 있고 사람을 태워서 지금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 저기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진주성 성벽입니다. 그리고 요것 중에서 요 절반 정도 3분의 1에서 절반에 이르는 요 부분이 요번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발굴이 됐는데 도로의 크기 같은 것도 그대로 딱 맞았습니다. 요 부분이 발굴이 된 거예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화청에서 보조치 현장 보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몇 년 뒤가 되면 여기를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사람들이 관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단체들이 싸워서 얻어낸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시민운동 일정한 부분 역사문화도시의 그 발전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주성, 그럼 1603년 이후에 진주 병령성에 관한 성의 그림들은 전국에 약 30여 개가 지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병풍 형태로 된 게 한 10개 정도 남아 있어요. 병풍 형태가 아닌 족자 형태도 있고 책에 그려진 간단한 그림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국보입니다. 이거 진주성 서울대 규장각 소장. 예. 예, 여기가 진주성이고 여기 지금 연꽃을 심어놓은 요 부분이 바로 해자 대사지 지역입니다. 대사지라고 하는 큰 연못이 북쪽을 막고 있죠. 막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방어는 요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쪽. 여기 지금 여기 되는데 여기 이렇게 형태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요거는 높은 지역을 이렇게 뾰족하게 올리는 지도 그리는 기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그리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는 여기서 바로 둥글게 요래 내려옵니다. 지도 그리는 기법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저거는 실제 지도 모양하고 같을 거라고 혹시 생각할까 봐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들이 현재 남아 있고 그리고 진주는 여기 이게 이 성이 병령 그러니까 이 육군 그러니까 39사단 본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진주 요즘 같으면 진주시장이 집무하고 행정을 보는 데는 이게 따로 바깥에 있었습니다. 요것이 객사입니다. 지금 롯데 인벤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가 동원이라고 목사가 집무하는 곳이고 그 옆에 목사의 내야입니다. 내야. 목사의 살림집. 여기가 동원이고 지금 진주시청이십니다. 지금 그죠. 사실 여기 나중에 뒤에 진양군청으로 쓰여집니다. 이 땅이. 네. 그 다음에 요 앞에 관청들이 있습니다. 길청 형방, 공방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졸들이 관리하는 그런 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군사 자본을 관리하는 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눠주는 그런 민고 같은 것도 있고, 이 시설들이 쫙 관청거리가 개동 쪽에 딱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저는 답사를 학생들이나 혹은 외부 의뢰를 받아서 답사를 하게 되면
그 외성과 내성지역을 하게 되면 이게 거의 하루 걸립니다. 그리고 좀 더 하면 여기 관할 지역까지를 포함하면 하루가 풀 좀 팍팍하게 하면 다 걸립니다. 이게가. 그래서 진주는 이런 좋은 역사 문화적 자산이 있어요. 이것을 살려냈으면 진주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경주처럼 부여처럼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 와서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잠도 자고 선물도 사고 그래 가는 곳으로 그냥 되는데 이걸 개발한답시고 다 뜯어내버리고 있던 곳에 복원할 수 있는 희망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지도도 있고요. 이런 지도, 이것도 계명생수방으로 찾은 그 보물입니다. 보물. 아까 그 앞에 그 규장각본도 보물이고요. 진주국립박물관에 보존하고 있는 거, 시청에서 갖고 있는 거, 충남역사박물관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전쟁박물관 무슨 그 등등등등 해서 많은 이런 지금 최근에 또 하나가 또 나타났죠. 난가람 그 박물관에 또 새로운 지도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도서 전국에 군사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성들을 모아서 그려놓은 지도에 보면 여지도서의 경상 우병령 지도가 간략하게 있습니다. 자, 신북문이 있고 이렇게 옹성이 박하돼 있고 동장대가 있고 남문이 있고 또 옹성이 있고 이런 형태로 구북문이 있고 옹성이 있는 이런 형태로 이게 쭉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지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진주성은 돌로 쌓은 토성이 있을 때의 규모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돌로 쌓은 성도 토성의 위치와 비슷하게 쌓지 않았을까 보는데 제일 처음에 쌓은 돌로 쌓은 1379년에 쌓은 성은 이 빨간 형태, 빨간 줄이 되어 있는 요 형태의 이 성이었고 요 노란 요쪽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수가 임진왜란에 대비해서 쌓은 성은 요 길게 여기까지 뻗어 나가 있었습니다. 이 초록색 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03 임진을 끝나고 나니 진주 병영성을 지으면서는 줄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 예. 요것이 진주성의 변천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917년경 지적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요게 지금 대사지거든요. 대사지. 대사지가 여기가 지금 그 북장대인데요. 북장대 바로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요쯤에 지금 이마트가 있어요. 요쯤에. 예. 그리고 지금 그 인사동 로타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초등학교 지금 진주교육청의 절반쯤을 이렇게 쓰리고 지나갑니다. 이 대사지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진주경찰서가 있는지, 경찰서는 완전히 모단에 있는 걸 메워가고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쫙 긴 대사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가 우병사가 진모하던 곳인데 여기 1895년에 우병령이 혁파됩니다. 신식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90군대는 폐지되고. 국립박물관은 이쪽입니다. 국립박물관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병령이 혁파되면서 여기 비었잖아요. 그때 이제 1895년 말에 을사개혁 때 경상남도와 북도로 분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상남도의 도청이 필요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청이 진주로 오면서 우병령이 있던 요 자리에다 도청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도청이고 여기 경무부라 해갖고 이제 경찰 도경은 여기 자리 잡고요. 도청은 여기 자리 잡았습니다. 진주 사람들도 도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래 여기에 있었던 그 중심 건물, 우병령의 중심 건물은 운주원이고요. 그 운주원이 뒤에 도청이 되면서 관찰사 집무실이 되면서 선화당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있는 요 건물 중심 건물을 복원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20년 전부터 하면서 지금 시민들이 싸우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방해되는 요 건물이 두 개 있어요. 정치들 사당하고 하시들 사당이 있습니다. 어째가 그 들어갈지 모르는데 하여튼 진주에 그 본을 하고 있는 세력 가문이 여기에다 사당을 만들므로써 그걸 강제로 못 뜯어내니까 지금 복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주에서는 큰 그 과제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33년도 소화 8년의 지적도도 현재 남아 있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잘려서 길들도 나고 일부는 메꾸어지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 아직도 대사지의 흔적이 이쪽에 이런 데 남아 있고요. 여기는 요점이 어디냐면 지금 진주극장이 옛날 진주극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것도 메워서 지은 거죠. 대사지를 메웠어요. 예. 그리고 성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 돌아서 이렇게 된 게 경영성이죠. 경영성. 요쯤에 동장대가 아까 우리 사전에 보면 동장대가 있었습니다. 자, 대사지가 1910년경에 이쪽 북장대 쪽 언덕에서 여기가 이 중앙초등학교 지금 진주초등학교 이름이 바뀌었는데 초기 모습이거든요. 그 밑을 내려보 대사지를 찍은데 대사지 여기가 다 여기가 못이 큰 못, 지금 많이 메워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당시에 이 여기가 대사지 자리로서 해자 노릇을 했던 곳이죠. 사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진주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진주성 전투를 보아야 되겠죠. 그러면요. 진주성대로 왜 일어나게 되느냐. 왜군이 쳐들어와서 바로 북상을 합니다. 문경체제를 넘어서 충청도를 지나가지고 서울을 함락시키고 평양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육지나 혹은 바다로 호남으로 전라도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바다에는 이순신한테 맡기고 육지에서는 그 곽재우가 정암진에서 안국구지 FK군을 갖다가 그 2,000명을 도강하려는 걸 저지함으로써 이쪽 길을 경상 서부 경남 쪽을 진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평양 점령하고 전국을 다 점령하는 상태에서 전라도로 안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북쪽에 일부 전라도 맡은 군대들이 지금 전주 쪽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그 김해와 그 부산 쪽에 있던 군인들이 이 왜군들이 이제 진주를 통해서 전라도로 가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전라도로 가는 길이 루트가 당시 두 개였습니다. 창원에 여기 부산 김해에서 창원을 거쳐서 함안으로 와서 함안에서 어령정진 정암진을 말합니다. 정암을 말합니다. 어령정진을 거쳐서 상가를 거쳐 가지고 거창 안음을 거쳐서 60령으로 넘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그 60령 오면 장수를 지나서 전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안에서 함안 군북, 그 다음에 이반성, 일반성, 문산을 지나서 진주로 옵니다. 진주에서 단성을 거쳐서 산음 당시 산음이 지금의 산청을 말합니다. 거쳐서 함량을 지나가고 운봉 지나서 팔량치를 넘어서 남원을 거쳐가지고 전주로 가는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어령으로 가는 길이 곽재우에 의해서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진주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길로 이제 임진년 10월이 음력으로 10월이고 양력으로는 11월입니다. 여기 저기 나오는 날짜는 전부 음력입니다. 그래서 음력 10월에 이 길 9월 달에 출발해서 9월 말에 출발해서 10월 초에 진주로 이제 공격을 해 오게 되는 건데요. 자, 진성 공격의 배경은 진주가 경상우도 방어의 중심지이고 이 본주군이라는 건 진주군을 말합니다. 진주의 그 관군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진주 관군들과 의병이 선전을 해서 서부 경남 일대가 막 그 왜군들이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곡창을 호남으로 가려고 하면 이 길을 끝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으로 가려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공격을 했는데 웅치와 이치라는 곳에서 건율과 황진이 고바야카와 다카가게군을 막아 싸워서 물리침으로써 이쪽으로 웅치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뚫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다가 고바야카 다카가게군이 금산 쪽으로 해서 진출하려고 했는데 금산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라도 남쪽 쪽의 의병인 고경명과 곽영이 고바야카와 다카게가 점령하고 있는 금산성을 공격했는데 여기서 대패를 해서 고경명과 그의 아들 고인우는 여기서 죽고 곽영도 죽고 그는 고바야 다카가게 군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산에 졌다는 걸 알고 의병들이 다시 모여서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조헌과 영규의 군대가
공격을 해가지고 역시 고바야카와 군은 이 그 의병들을 막아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금산 전투에서 의병군들이 패전했죠. 고바야타케군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군도. 그래서 이걸 지키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주를 뚫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공격하는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쪽에서 가자. 그래서 당시에 김해와 부산 쪽에 남아있던 병력들이 약 한 4, 5만 됐는데 그 중에 한 절반쯤을 차출해가지고 진주를 공격하자 이렇게 돼서 오게 됩니다. 예. 이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막혀서 못 가고요. 진주에서 함안에서 진주, 산âm, 팔량시, 운동랑면으로 가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죠. 바닷길은 인주선에 막혀서 못 갔고 해안선은 창원, 고성, 사천, 하동으로 갈 수는 있으나 너무 빙빙 돌아야 되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이쪽 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진주 쪽을 선택해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진주는 그런 면에서 호남을 지키는 보장, 보장이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 혹은 담장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 유승룡의 그 문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주가 없으면 호남이 없고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이 진주란 말은 사실 경상도란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가 없으면 호남이 없고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그런데 요즘 호남 사람들이 이 앞에 부분을 싹 생략해피고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이거만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경상도와 전라도 두 도가 체위 관중 아주 중요한 곳이다. 경상도는 문이고 전라도는 그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나라에. 그래서 무경상 즉 무전라. 그러니까 경상도가 없으면 전라도가 없고 전라도가 없으면 국가가 그러니까 다른 곳이 힘들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주로 오기 위해서 왜군들이 출발을 합니다. 부산 김해 동네 쪽에 있는 왜군들이 9월 24일 출발해서 창원을 들어와서 창원을 분탕질을 합니다. 일부는 그보다 한 발 앞서 함안으로까지 간 왜군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군북에서 이반성 쪽으로 넘어가는 부다고개, 부다현을 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름 부다현이라고 한자로 나오는데 의속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지금 아직도 제가 조사가 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반성을 거쳐서 문산에 10월 2일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한 사흘 동안 후속 부대를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피로도 풀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2월 한 사흘 쉬고 10월 5일 날 임년대 쪽으로 나옵니다. 임년대는 어디냐면 지금 진주 혁신도시 종합경기장이 있는 바로 그 위에 산의 언덕에 임년대라는 그 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임년대 앞에 지금 종합경기장 쪽에 와글와글 모여 있는 것을 김시민의 군대가 김시민의 척후병이 그 천악산 쪽에 올라가서 보고 그 모여 있는 걸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여기까지 진출했고요. 그럼 진주는 임년대 쪽에 모여 있는 일부 그 말을 탄 척후병들이 와서 말티 그러니까 마현 우리 진주 사람 말티 고개라고 부르는 거기까지 그 와서 정찰하고 50기의 기병이 올라와서 보고 진주성을 정찰하고 가는 게 이 6월 5일입니다. 10월 5일입니다. 당시 참여했던 외군 장수는 장유천 수일 그러니까 하세가와 히데카츠라는 그 장수고 5,000명 이 사람이 제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가오카 다다오키 3,500, 기무라 시게코레 3,500, 가토 미시야스 1,000명 등등 해서 약 2만여 명의 군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러면 진주 본주군은 진주 군대는 얼마였냐? 3,700이었습니다. 광군 3,700. 곤양군 이광학이 건네는 곤양의 군대 100명, 3,800명이었습니다. 2만 대 3,800입니다. 어떤 데는 3만이라고 나옵니다만 저는 한 2만이 저는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고 지휘관은 김시민이 맡았고요. 가장 중요한 북격대를 지휘했습니다. 동문 옹성 쪽에는 판관은 요즘 말하면 부시장을 말합니다. 진주 부시장격입니다. 무관직이에요. 이 사람이 동문 옹성을 수비했고요. 구북면은 전만호 최덕량과 군관 이누리 맡았습니다. 남문은 율포군관이었던 이찬종이 맡았고요. 왜군은 2 내지 3만이 포진돼 1대는 동쪽 수정봉 옥봉 일대 자리 잡았고 이 3대는 객사압 북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까 객사압 위치가 어딘지 보기는 보셨는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아니 그러니까 요 말티고개로 여기 말티고개거든요. 넘어 들어와서 여기 옥봉 여기 수정봉이거든요. 여기 우리 옥봉동이라는 강은 건넜죠. 왜냐하면 그쪽 그러니까 그 종합경기장 인데서 건너서 지금의 도동 쪽으로 건너와가 상평공단 쪽으로 건너와서 속성 앞에서 싸운 게 아니고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투는 어디서 했었냐? 여기서 아까 여기 북문 있잖아요. 신북문에서 동문 사이 여기가 격전지입니다. 여기 중앙시장이에요. 중앙시장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오는 요 주차장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커브 여기가 전투지예요. 그리고 요 성벽 있잖아요. 여기 북격대가 막은 겁니다. 김시민이. 요 옹성은 성수경이 맡았고요. 예. 요쪽에 이제 구북문 쪽은 여기도 좀 위험한 여기는 최덕량하고 윤사복이 맡았고 남문은 찬종이 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만 대 3,800이니까 이 군대로 보면은 약 공격군이 100%라면은 수비군은 19%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 5분의 1 병력만 있으면 막아낼 수 있다는 진주성 같으면은 당시 진주성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취약한 요소가 있었어도 5분을 있으면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쪽에 산후에 지휘관들이 이회군 지휘관들이 포진했고 쫄병들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객사가 있는 자리인데 객사 앞쪽 여기 이 두 번째 부대가 포진했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공격하는 신북문하고 북쪽 이쪽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옹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남아 있는 게 없었어요. 전라도 가면은 그 강진에 전라병영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문이고 여기 밖에다 커버로 딱 하고 막아놨죠. 이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죠. 이쪽으로만. 앞에서 아무리 와서 공격을 해도 성을 돌파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항아리 옹자. 옹기 조각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둘을 감싸고 있다고 해서 옹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철옹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철옹성. 그러니까 돌로 만든 옹성도 튼튼한데 쇠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철옹성 같다는 말은 뭐 감히 공격해서 공격해서 함락시킬 어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요새 철옹성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 옹성이 이런 식의 바로 옹성입니다. 그리고 옹성 위에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옹성 위에도 이렇게 통로가 있어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구멍들이 나 있죠. 총포 구멍들이 나 있죠. 여기서 활도 쏘고 총도 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안쪽을 우리 밖에는 돌로 쌓여지죠. 안쪽을 보면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흙을 상당 부분 덮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 성을 쌓을 때 이렇게 쌓아요. 우리나라 성들은 거의 수직입니다. 약 2% 정도의 수직입니다. 90도 정도까지는 아니고 80% 정도 약간의 경사를 두고 쌓는데 앞에서 여러분 공격에 뭐가 빵 이렇게 나부로가 꽝 했을 때 돌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그 힘이 전달돼 가지고 뒤 흙이 있음으로써 완충 역할을 하면서 흔들리다가 제자리로 찾아 들어갑니다. 뒤에 여기서 흙을 덮어놓은 거예요. 예. 성벽의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봤습니다만 왜 이렇게 안에는 흙이 덮여 있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이 이렇게 여러분들 높이만큼 뒷부분도 이렇게 길게 나가서 흙에 의해서 이렇게 덮여져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주성에 지금 복원해 놓은 모습인데 참 엉터리 복원이라고 하는 걸 내가 설명할 때 쓰는 사진인데 요 위에는 여기 바로 그
그 성곽기 여장이라고 하는 거죠. 외적을 공격하기 위한 밖에 공격에 오는 적을 방어할 때 쓰는 총구 같은 것입니다. 요거는 낮은 쪽을 공격하는 거, 요거는 멀리 오는 쪽을 공격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엉터리 복원했다는 걸 내가 이 옛날 돌입니다. 옆에 돌 보십시오. 이리 무성이야 이런 식으로 복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첫날 왜군들은 도착해서 포진을 하고 정착을 하고 아까 왜군은 임는대 부근에 주둔했고 있는 걸 확인하고 김시민은 전투 준비를 명했고 성한 사람들에게 김시민은 모두 남자 복장을 하고 병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날 왜군이 세 부류대로 각각 수정봉과 객사 앞에 포진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성안의 군사와 백성들은 왜군의 조총 소리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를 수백 정의 총이 빵빵빵빵빵 막 쏘니까요. 위협을 느꼈겠죠. 거기에 대해서 본주군도 파괴력한 비격 진천을 이용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날 저녁 곽재무는 부하 심대성에게 군사 200을 거느리고 향교 뒷산에 올라가 호곡을 불고 횃불을 들게 해서 성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왜군들에게는 불안한 것을 아는 거죠. 왜원군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1차전 때는 왜원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차전 때는 왜원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보십시오. 채광과 이달이라는 그 고성 쪽의 의병들도 원병을 끌고 와서 진을 치고 병사당 4~5개의 횃불을 올리고 북을 치고 고함을 십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3개씩 6개씩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횃불을 들고 고함을 지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적들은 또 바깥에 왜원군들이 나타나니까 불안해서 새벽을 맞이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김시민은 화살이 부족하니까 당시 김성일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금 산청에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전황도 보고받고 필요한 거 지원해주는. 왜냐하면 1차전 때는 완벽하게 성을 포위할 수 없었습니다. 2만 명으로. 그래서 강으로 해서 배가 들어와서 물자를 실어다 줄 수도 있었고 서문 쪽으로는 사람이 비밀리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산 쪽에 보내가지고 그때만 해도 다 걸어다니는 시대니까 하루에 산청에 가서 바로 저녁에 가서 아침에 도로를 걸을 정도로 빠른 사람들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를 좀 달라, 화살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김성일은 당시 산âm 쪽에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있는 화살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100짐을 배에 실어서 성 안에 들어봅니다. 한 짐에 100발씩이라 그래도 이게 10,000발이죠. 이런 화살을 보내주는 이런 안팎에서 이렇게 호응이 잘 됐던 거죠. 자, 아군은 적은 조총을 쏘니까 우리는 그 비격진 진제를 쏘다고 하면 비격진 요즘 같으면 폭탄입니다. 폭탄. 안에 지피라든가 이 부드러운 곳으로 감싸고 쇠 조각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심지를 넣어서 쪼로록 말아가지고 심지를 타고 들어가면 이게 안에 화약이 있거든요. 대나무통 안에 화약이 폭발하면서 이게 터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요걸 쏘았어요. 대량 살상을 하는 거죠. 예. 예. 요런 중앙구 속에 넣어갖고 빵 쐈습니다. 화약을 쏘면 이게 휙 날아가가지고 몇백 미터 날아가서 탕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 이걸 레군이 뭔지 몰라서 저 울산성에서 이걸 썼을 때는 뭔지 몰라가 이거 공찬인 것 같으면 틱틱 건드리고 차고 하다가 빵 늦게 터져가지고 수십 명이 살상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시민은 또 어떤 준비를 했냐면 일본군이 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 총과 비슷한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소성자 총통이라고 합니다. 70자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대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우리가 그렇게 총이 많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무기라든가 이런 건 나름대로 괜찮은 무기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 대왕구나 중앙구인데 이 중앙구 대왕구인데 큰 돌을 이렇게 넣어갖고 빵 쏘면 확 날아가서 때리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이순신이 바다에서 싸울 때 이걸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총통을 쓰기도 하고 현자 총통을 쓰기도 하는데 대왕군 말고 현자 총통, 지자 총통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통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렇게 상상도를 그려놓은 거죠. 나무로 가고 깎아가고 이렇게 쏘았을 것이다 하는 건데 실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3일째 이제 왜군들은 이 뭐 주변의 민가 약탈 방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당시 진주성 주변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의 대나무는 대나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지금 수정동, 옥봉동 쪽에 그 다음에 하여튼 곳곳에 대나무였습니다. 왜군들이 이 대나무를 갖다가 쪄가지고요. 엮어가지고 대나무 가지를 쫙 친 다음에 쫙 엮어가 그 길이가 10m씩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쫙 발처럼 엮어갖고 쫙 가려놓고 화살 오는 화살마기로 삼았다. 그러면서 밤에 그걸 가려놓고 여러분들 여기서 활과 총을 쏘고 진주군들은 성의 수비군들은 종일 총과 활의 공격을 막아내고 예, 그 다음에 왜군들이 이제 그 심리전을 씁니다. 조선은 무너졌으니 빨리 항복하고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저 김해에서부터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조선은 망했으니 너희밖에 없다.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막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시민은 저녁에 구슬픈 피리를 불어서 대응하는 이런 심리전을 펼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아까 이야기한 죽편 대나무 발망을 이용해서 죽편을 동문 밖에 세운 후에 저녁에 군인들을 시켜서 가만에 흙을 담아가지고 쌓아서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 낮은 지역까지 동쪽에 낮은 지역에 쌓았다 그랬고 성의 벽의 높이가 높은 데가 5m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를 쫙 갈아놓고 거기서 흙더미를 가고 착착착착 쌓아 올라가니까 6m, 7m 막 이렇게 쌓아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튿날 발을 쫙 제끼니까 토루가 나타난 거죠. 그 위에서 성 안을 내다보고 총을 쏜. 예. 그래서 여기서 성을 내려다보며 총을 쏘고 화살을 피할 곳으로 삼았다. 아군은 깨닫지 못하다가 아시나니 토로가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예. 그 다음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왜군들은 이제 다음에 성을 직접 점령하기 위해서 대나무 사다리 수천 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압박용으로 3층 산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산대는 지금 남아있는 사진은 없고 비슷한 사진을 제가 구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막아놓고 총도 쏘고 이러니까 우리는 뭘 쏘냐면 현자 총통을 쏘아가지고 현자 총통을 장군전을 쏘아가 여기를 맞춰가지고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벽을 깨트리고 그 위에 있던 사람까지 맞아가지고 휙 날아갔어요. 떨어져가 적살을 해버립니다. 다시는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김시민은 진철래, 비격 진철래하고 조금 전에 본 그 폭탄 같은 거하고 전류포라는 게 있습니다. 전류포도 좀 더 사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돌덩이 등을 배치하여 공성에 대비했고 자루어긴 도끼와 낫을 준비해서 윤전산대를 깨트리도록 했다. 예, 윤전산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안 안땀에다 가마솥을 비춰가 물을 끓여가지고 저기 가까이 성벽에 붙으면 위에서 들이부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낮에는 군사를 성각기, 아까 이 요철처럼 생긴 그 안쪽에다 숨어 있게 하고 풀로 인형을 만들어서 활시위를 당긴 모습을 해가지고 위에 배치해서 저걸 쏘겠다는 겁니다. 자, 산대는 사진이 없어서 제가 마침 김해 답사를 가니까요. 김해 봉황대 유적 가까이에 보니까 이게 망루를 만들어 놨어요. 망루는 이 고정식이지만 이게 산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민가에 집을 뜯어가지고요. 일본인들이, 왜군들이 민가에 집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망대를 만들어 요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총을 쏘는 겁니다. 앞에 판자를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걸 현자 총통을 쏴갖고 깼다는. 예. 현자 총통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 그 윤전산대라는 건 뭐냐? 요 밑에다가 여러분들 바퀴를 달아갖고 밀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윤전산대라고. 예. 이런 식으로 성을 공개하고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한 6, 7m 되잖아요. 이렇게 밀고 쭉 들어가 위에서 보고 쏘니까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총통이라는 것은
천지현황자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부터가 큽니다. 여기 이제 큰 거 있죠. 큰 총통에 큰 장군 화살 참나무로 만들어서 앞에 쇳덩어리가 붙어 있는 이게 이제 대장군 전인데요. 쏘면 이렇게 확 이게 몇 킬로 날아갑니다. 이런 걸 갖고 때렸는데 요 가운데 있는 게 현자 총통이에요. 좀 작지요? 요걸 쐈다는 겁니다. 이 진주성 전투에서는. 그 이순신이 바다에서 해전할 때는 이게 대장군전 이런 걸 쏘았습니다. 이건 한 방 맞아버리면 배가 구멍이 팍팍 나버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대왕군 같은 거 가지고 그 돌로 갖고 팍 쏴버리면 돌을 그런 게 일본군 외선의 배들은 가볍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벽이 두껍지를 않았어요. 막으면 바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쇠로 갖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더더욱 그 약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 천자 총통 크죠. 지자 총통, 현자 총통은 좀 작습니다. 그죠? 요 현자 총통을 가지고 쏘았다는 겁니다. 약 400m 정도 날아갔다. 아직 뭐고 1600m가 1600m, 4600m 예, 정도 날아갔다. 자, 이게 진주박물관에 가면 총통의 이 모습이 이게 천자 총통입니다. 여기 지자 총통, 현자 총통. 이 입구가 보십시오. 입구가 좀 이거는 넓고 좀 작죠. 여기 지자, 현자 총통이거든요. 장군전이 들어가는데 장군전의 굵기가 이게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 재미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일본 사람들이 일본 박물관에 있는 것을 이게 일본군들이 뭔지 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뭔가 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일본 배들이 전쟁할 때 이 장군이 날아와서 일본 배에 하나 이게 탁 꽂혔는데 그 뒤에 이제 일본에 가져와서 이제 도로 다니다가 쇠 부분은 사라지고 없고 이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장군전이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대로 필히 제거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와 전시하고 이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진주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해전에서 사용됐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자꾸 앞으로 가나. 내가 예, 장군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대장군전이고 크죠. 여기에 대한 그다음 장군전 여기 지자 총통 작죠. 현자 총통. 예. 그다음에 전투는 자 우리는 화살이 부족해서 화살을 아끼면서 돌을 던져서 성에 접근 못하도록 하고 적은 주편을 설치해 성 가까이 다가와서 토로를 더 높이 쌓고 4층 산대는 3층이 아니고 4층짜리 산대를 더 높은 산대를 만들어서 판자에다 화살과 돌 차단하고 총을 쏘는 걸 만들었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막 공방전이 벌이고 있을 때 또 밤에 또 외병군이 옵니다. 고성가현령 고성의 임시현령을 맡고 있던 조응도와 진주복경병 정육인 5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십자 횃불을 들고 강 건너 진현위에 그래서 호갈 이게 어디냐면 진주성에서 바라보면 저쪽에 연안공전 그 앞쪽에 그러니까 새별이 그러니까 강변하고 연결되는 고개를 말하는 그 진현 사천 쪽에서 사천이나 고성 쪽에서 진주를 하면 요 고개를 넘어와야 됩니다. 당시에는 요 진현에 들어와서 호각을 불고 횃불을 들고 막 이랬습니다. 우리 성안에서 야 원군이 왔네 막 이래가 호각 불고 호응을 하고 저기 놀라서 막사에 불을 피우고 막 그 건너편에 군대를 보내고 이런 난리법석을 떠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저건 성도 공격이 되면 바깥에 외국군이 자꾸 오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 자, 진려포는 어떤 거냐? 이건 손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 지금 꼭 그 바둑 알러난 통같이 나무로 깎아가지고요. 여기다가 아까 그 원리로 그 뭡니까? 그 쇠 조각하고 부드러운 지푸레기를 부드럽게 착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여기다 하약을 해갖고 여기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막아서 집어 던지는 거죠. 요즘 같으면 수류탄 같은 그런 형태로 던지는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름쇠라고 하는 것을 성 밑에다가 팍 뿌려서 깔았습니다. 마름쇠는 요게 이 네 발로 돼 있었어요. 세 개가 탁 쓰면 하나 위로 무조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에 붙기 위해서 쫓아 올라오다가 발에 찔리는 순간 그냥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밑에 이 마름쇠를 쫙 깔았다는 거죠. 성 밑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에 이용했고
이거는 막 고성박물관 가니까 고성의 바닷가에 그 주거지와 그 막루를 만드는 게 들어간 5층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이잖아요. 4층 산대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한 이 정도 높이는 되지 않았을까. 참고 자료로 제가 요 밑에다가 그 바퀴를 달아서 앞으로 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윤전산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방전을 벌이다가요. 이 아까 산대 같은 거는 hen자전을 3번 놓으니 3번 모두 죽편을 뚫고 목판도 뚫어 한 화살이 적의 가슴을 간통해 즉사시켰다. 이후로 적은 다시는 산대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선군은 이렇게 우리 진주군은 싸웠고요. 다시 여러분들 이 낮에 정유경이 다시 또 진현에 와서 또 뭡니까 원군으로서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이렇게 했습니다. 호각을 부르고. 그런데 이날 저녁에 진주에서 납치된 아이가 도망쳐 신북문으로 와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주고 애를 잡아 불러들여서 물어보니 내일 새벽에 힘을 합해서 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왜군은 후퇴하는 척 하면서 불을 끄고 새벽에 후퇴하는 척 가는 척 하면서 가다가 돌아와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주 우리 군은 이것들이 그 공격할 걸 알고 있을 때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가 싸웠는데 여기서 막 최후의 마지막 힘을 동원한 그 공방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수차례 그 공격을 막아냈는데 새벽에 잠시 왜군들이 공격이 뜸한 틈을 타서 김시민이 생박해 왜군들이 얼마나 죽었는가 싶어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살피다가 밑에 그 시체 더미 속에 숨어있던 왜군이 총을 쏴가지고 거기에 총을 맞아서 김시민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거기도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총을 맞은 지 8일 만에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도망간 아까 제가 우리 허정도 이사님과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비행기 타고 도망간 목사는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셨거든요. 기차 타고 도망간 사람은 없었다. 김시민의 뒤를 이어서 이광학이 장군을 대신해서 지켰고 장장 8시간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냄으로써 비로소 왜군은 물러갔는데 2만 명이 와서 1만 명 이상이 죽고 1만 명이 못한 인력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진주 대첩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왜군 피해 장수 300, 병사 1만. 승리의 요인은 뭐냐? 승리의 요인은 천엄의 요새였고 김성일과 김시민이 외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군대를 갖다 모집을 해가지고 고작 1000명밖에 안 되던 오합지졸의 군대를 370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리의 중요 요인이었다. 예. 그 다음에 김시민으로 한 사람으로 통일된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장점을 발휘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키는 우리 방어군들이 자기 능력을 초월하려는 이상의 감투정신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수성군들도 나름대로 무기를 준비해서 무기가 상당히 효율성을 발휘했고, 거기다 바깥에 외국군들이 나타나서 자꾸 일본군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승리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군들은 이런 외국군들이 왔다는 거고요. 성전의 결과, 그리고 지금 뭐 산청, 함양, 어령, 그 다음에 그 하동, 남해, 진주 같은 이런 서부 경남 지역을 지킨 데다가 호남까지 지켜낸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의 그 전쟁 수행 능력, 생존 능력을 갖다가 지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고, 근데 왜군은 이 전쟁에 지면서 후폭풍이 엄청나겠습니다. 순신수길이 참패 분노해서 다시 공격해가지고 김시민의 목사의 목을 가져오느라
진주성을 목구소 조라고 그랬거든요. 목사성이라고 했거든요. 그 목사의 목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2차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진주성 전투로 들어가서요. 2차전 진주성 전투는 1차 전이 끝나고 7개월 뒤에 벌어집니다. 6월달. 이게 그 1차전이 늦가을 초겨울에 있었다면 2차전은 한여름에 벌어집니다. 6월달이니까 우리 요즘 가면 양력 7월이죠. 지금 이때보다 조금 앞이라고 할까요? 한더위에 장마가 끝나고 비도 가끔씩 오갈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 자, 풍신수길은 이런 무리한 강화 조건을 주장하면서 남쪽을 내놔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여기까지 설명이 필요 없고 공격한 이유는 1차 진주성 전투에 대한 보복, 그다음에 강화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것, 호남 진출을 위한 육로 확보,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본군의 목적은 전쟁을 휴전하더라도 한반도 남쪽은 점령해서 저거 땅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과 이 영남을 저거 땅으로 삼기 위해서 진주성 돌파해서 호남으로 가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2차전을 하게 된다는 이유고요. 2차전 때는 오던 길과 좀 다른 길로 옵니다. 함안으로 와서요, 어령으로 옵니다. 어령. 함안에서 어령 정암진을 돌파. 이때 곽정우는 성주 목상가 제수돼 가지고 성주 쪽에 방어선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령을 거쳐서 어령 7곡을 지나서요, 하정 덕교리를 지나 가지고요. 그다음에 진주시 대곡면 설매마을로 넘어갑니다. 설매는 어디냐면 교도소 쪽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으로 넘어 들어가서 지편면으로 들어갔고, 지편에서 지편 신당리를 거쳐서 말티고개나 향교 지산을 넘어서 진주로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2차전의 이동 경로입니다. 예. 2차전에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동원됩니다. 94,000. 1대 2대 3대 4대 5대. 자, 그래서요. 여기 1대, 2대, 3대, 여기 우키다 히데이에, 여기 가토 교마사 3대 고니시유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제일 불리한 쪽을 배정을 받았어요. 여기가 포기를 하고 공격군이고 요거요. 바깥에 외병군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모리 히데모토군이 향교하고 선악산 쪽에 요거 막아서 이쪽 합천 쪽에서 오는 걸 막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고바야카와 다카가게군이 산청 쪽에서 내려오는 외원군을 막는 부대. 이건 바깥 수비만 신경 쓰면. 그다음 강 건너에 키카와 히로에군 천명이 역시 이쪽 쪽으로 남쪽에서 오는 외병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딱 이중진을 친 겁니다. 두 커플의 진을 친 거죠. 이래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공격만 전념하는 거죠. 공격만. 이 사람은 완전히 바깥에 방어만 하는 거죠. 그런데 본주군은 2,400명, 진주군은 아까 3,700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1차전 때 진주군이 대강 한 1,400은 죽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경상 우도관찰사 최경애가 이끄는 군대가 강군이 들어오고, 충청도 병마철도사였던 황신이 이끄는 군대가 들어오고, 전라도 의병 김천일과 고병명의 아들인 고종우가 이끄는 복수의병장 고종우가 이끄는 군대가 들어온다. 전라도 강군들은 들어왔다가 권율이 강군들은 다 빠져 가는 바람에 전라도 강군들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병력 6천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창의사 김천일이 최고 이제 높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병사 최경애, 충청병사 황진, 복수의병장 고종우는 고경명의 아들이고 고인우의 동생이죠. 이 사람이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이 선으로 들어오면서 군인들 속에 장남들은 다 찾아내갖고 돌아가라 집으로. 너희는 제사 지내야 되니까. 이거 차남들만 다 남아라. 우리는 죽음 각오하고 들어간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의 형의 복수를 위해서 여기서 싸우기 위해서 이 전선으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진주 목사 서예원, 김해 부사 이종인, 사천감 장윤, 거제령 이준민 등등이 거느린 약 6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6천 명대 9만 4천이니까요. 10%가 안 되잖아요. 6% 내지 7% 정도의 6%, 6점 몇 퍼센트 병력밖에 안 됩니다. 아까 앞에 수비군은 18%였잖아요. 약 20%가 있으면 상당히 싸워서 견뎌볼 만한데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병력이. 예. 그래가지고요.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 4번씩 공격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아까 대사지라고 하는 못이 있었잖아요. 그 못 쪽에는 그 해자를 갖다가 물을 쫙 뚫어가고 물을 빼내고 다음에 흙을 메워갖고 거기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공격 루트를 여러 개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실수가 나오네. 예. 공격했는데 조선군은 낮에 3번 싸워서 다 격퇴하고 밤에 4번 싸워서 4번 격퇴. 잠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낮에 3번, 밤에 4번씩 공격이 오는데요. 적은 야물트 일대의 소리를 내서 외치니 천지가 진동했고 성경에는 난사하니 성경의 난사 죽는 자가 혈일 수 없이 많았다. 자, 수승군의 무기는 어떻게 했느냐? 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70자루를 김시민이 만들었다고 하는 소성자 총통. 예. 그 다음에 매군들이 4월 24일 추가 왔고 25일 날 때는 역시 요 앞에 1차전처럼 또 이제 언덕을 쌓기 시작하면 흙을 갖고 언덕을 쌓아서 성중을 내다보고 쏘고 언덕이라고 한 걸 렁이라고 표현돼. 렁이라는 걸 내가 이거 적당한 게 없어서 고성에 있는 송악동 고분군을 갖고 흙을 갖고 이렇게 토산을 만든 겁니다. 인공적인. 그래 이거 뭐 무덤 만드는 게 그거 만드는 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언덕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막 가림막을 만들어 놓고 쏘고 그랬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성이 낮아서 안 되니까 우리 쪽에서도 성 안에서 흙을 모아고 언덕을 만들었어요. 황진이. 예, 충청병사, 충청도 병마절도사 황진이 이 성내에다 대응 언덕을 쌓았고 그래서 하룻밤에 다 맞춰서 대응했다. hen자 총통을 쏘아 그 아까 언덕 위에 소구를 맞춰서 부수고 또 낮에 3번 밤에 4번 모두 물리치고 고성에서 최강 이달이 구운한도 오긴 왔으나 왜군은 규모가 워낙 강해서 접근도 못 해보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적은 생가죽으로 짠 괴짝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와서 공격했다. 그 다음에 돌과 활을 비워서 물을 나고 다음에 다시 적들은 망루를 세우고 판잣집을 지었고 거기에 불화살을 쏘아 성 안에 초가집 일시에 불타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했다. 성 안에 연기가 차오가냈겠습니까? 매캐한 연기가. 목사 서예원 이 사람 문관이 되어 놓으니까요. 졸지에 이 어려운 그 전쟁의 시기에 벼락 출세를 하긴 했는데 목사가 되긴 되는데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고 겁은 많고 그러니까 숨어댕깁니다. 이 사람은. 예. 창피한 짓은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비가 와서 화살과 활에 그 여러분들 이게 확 이게 탱탱한 게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묵진해놓으니까 확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화살이 제 역할을 활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됐고 예, 그 다음에 막 심리전을 전개하고 우리는 싸운다. 그리고 우리를 도울 청군이 30만의 너를 없애줄 것이다 하니까 당나라 군대는 이미 모두 물러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3번 4번씩 공격하고 싸우고 이런 공방전이 계속됐다. 예. 그 다음에 보시죠. 동문과 서문 밖에 언덕 5개를 쌓고 성중을 내다보고 총을 쏘아 성중에 죽은 자가 300명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커다란 개짝으로 4바퀴 순례를 개짝으로 4바퀴 달린 수레 기갑차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를 갖고 튼튼한 이렇게 강목을 대서 집을 만들고 그 위에다 생가죽을 덮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붓거나 이렇게 해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밀고 와서 그 쇠지렛대 같은 거 하고 너가 성벽을 뚫으려고 해요.
그리고 적병 수심이 철갑을 입고 와서 개짝을 활면으로 철추로 성을 뚫었다. 이 종인이 5명을 연이어 죽이니 나머지 모두 달아났고 성종 사람들이 횃불을 무고 기름을 부어서 던지니 개짝 안에 든 병들이 모두 다 죽었다. 그런데 일본 기록에는 요 기갑차를 만들어서 성벽을 뚫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물론 이것 때문에 약화가 좀 됐는지는 몰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 기록에는 뚫어지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북문을 공격한 걸 이종인이 또 막아냈고, 자, 기갑차 공격하는 장면이 일본 그 에혼 타이코기, 그러니까 회본 태압기라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에 그림이 중간중간 사파가 그려져 있는 그런 그 태압의 일대기를 썼는데, 여러분들 생가죽을 둘러싸고 이런 식의 기갑차를 만들어 요 안에 들어와서 밀고 들어가서 이쪽에 성벽을 갖다 뚫어서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채. 8.1채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여권이 경도를 안 와서 성벽을 뚫어 놓아서 장차 무너지게 되었다. 비가 와서 무너져 버립니다. 저기 성 안에까지 육박에 들어와 아래까지 육박해 갖고 죽을 힘을 대게 싸워서 물리쳤고 적장 1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황진이 성 아래를 내려다보며 오늘 죽인 적이 1000명은 됐구나 하는데 역시 밑에 잠복했으니 또 쏴가지고 이번에는 한 군데 이렇게 판자에 탕 튕겨갖고 맞은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황진이 죽었고, 그 다음에 황진의 뒤를 이어서 장윤이 그 자리를 지켜서 싸우던 장윤도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 마지막 여러분들 전투 이제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이 죽어서 서예원을 대신 앉히려고 했는데 겁을 먹고 도망다니고 울면서 말을 타고 성을 돌아다녀서 아군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참하려고 하다가 중단하고 장윤이 대신 하게 했다. 장윤도 얼마 못 가서 총에 탄환에 맞아 죽었다. 두시경 동쪽의 성이 약화된 그 성이 비로소 무너졌다. 무적이 개미떼처럼 올라왔다. 이종인이 수하군들과 함께 궁치를 벌이고 창과 칼을 써서 상대에 싸웠다. 죽은 적이 산처럼 쌓였다. 적이 이에 물러갔다. 동쪽에서는 막아냈습니다. 근데 이때 이쪽 동쪽의 방어에 전력하는 나머지요. 자, 그 공격하는 역시 에온 타이콩기에 나오는 일본군들이 그 대나무에다가 그 우리 같은 멍석 있잖아요. 멍석에다가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대나무를 갖고 집어가지고 그 성벽에 갖다 딱 대면 여러 명이 타고 올라갈 수도 이렇게 만들어갖고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런 기구를 만들어 찍은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왜곡해서 그린 것 같은데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쪽을 방어하는 사이 신북문 쪽으로, 그러니까 그 가토 규오마사군이 창의사 김천일을 지키는 쪽으로 공격해서 여기가 뚫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어선이 무너지고 모두 촉성로로 모여들었다. 예, 서영원은 달아나 숨어버리고 이종현은 막아 싸우다가 촉성로 올라오는 언덕 지역에서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 김천일에게 물러가서 피하자 도망가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김상근과 함께 북향 재배하고 촉성로 아래 언덕으로 내려가서 강에 투신해서 부둥켜 안고 강물에 던져서 죽었습니다. 최경애와 고종구가 뒤를 이었고 외적이 성을 함락시키고 헐어서 평지로 만들었고 성중에 죽은 자는 6만 명이었다. 근데 이 6만 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설이 많습니다. 일본의 기록에는 일본 군들은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는 편인데, 일본군들은 더군다나 전쟁에서 전과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몇 명 죽였다는 걸 하기 위해서 코를 베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하잖아요. 보고를 했는데 일본군 기록에는 2만 명의 적을 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중에 시체를 못 찾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2만 명에서 6만 명 사이에 어느 수치가 이 전투에서 죽은 숫자 아닐까. 6만 명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진주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가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외부에서 10,000명이 왔다 손 치더라도 10,000명이 안 되는, 아까 외국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그만큼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전쟁이 함락되고 나는데 강물로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 위에 난강 위에서부터 아래 그까지의 흰 옷을 입은 시체가 수도 없이 떠 있었다고 하니까요. 예, 2만 명 이상, 6만 명 사이의 그 어느 일정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뿐만 아니고 주변에 노략질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전가 일본군들이 다 넣었을 거니까 그런 걸로 봐서 2만 명을 저거는 채운 모양인데 우리는 6만 명이라고 6만 내지 심지어 7만까지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만큼은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1910년 일본한테 나라를 뺏길 그 무렵에 진주 인구가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진주 그 읍내 그 사는 사람들이. 그때 전국 인구가 약 한 2천만 왔다 갔다 하던 시절 임진왜란때 1,000만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진주에 무슨 2만이나 되는 사람, 참 6만이나 되는 사람이 왜 죽었는가? 그건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제가 그 기록을 갖다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좀 이렇게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패전 요인은 중과부족이었다. 아까 제가 외국군은 그 전체 병력이 6% 조금 넘었습니다. 방어군이. 1차전에서는 18%의 방어군이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바깥에서 도와주고 오지도 않았고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고니시 유케나가가 이 진주성을 공격하러 오면서 고니시 유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명령을 받았어요. 저거 막아라. 점령해라. 그러니까 공격을 하긴 해야 되고 이제 명나라하고 휴전 협정하고 있는데 막아라 그러니까 공격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명나라 장수한테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선물하고 가지고 우리 태압전하께서 진주성을 꼭 점령하라고 하니까 고마 이거 말해갖고 너가 고마 다 도망가펴라 해라. 고마 성을 빼앗주라 해라. 그럼 우리 점령하고 고마 아무나 잡아서 목이라 가고 되니까 빼앗주라. 성을 빼앗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는 그래 알았다. 그럼 아무 관군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아까 건율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군의 군사작전권이 요즘 군사작전이 미군이 갖고 있듯이 명나라 군대는 선조가 조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조선군 들어가지 마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율이 명나라 장수의 명령을 하니까 들어왔던 전라도 관군을 빼내가 나가버렸어요. 한 3,000명 되는데. 그것만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피해를 뭐 줄인 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요. 그래가지고 이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바람에 방관적 자세를 유지합니다. 예. 그래서 고립무원이었다. 이것이 패배의 주 요인입니다. 그러나 진주성의 희생을 통해서 호남을 지켜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군도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이거 한다고 2 내지 3만 명 정도가 왜군도 희생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순절한 군민의 감투정신 후세 기감이 되었다. 진주 사람들대로 뭐 진주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광주 사람들이 5.18 이후에 강주정신을 이야기하듯이요. 좀 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3.15와 그 4.19 그다음에 이 부마 항쟁을 통해서 마산 정신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진주정신을 이야기하는 할 때 이 진주성전투에서 국민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게 희생한 그 정신을 진주정신의 하나의 그 출발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어느 때 바라보는 따라서 성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1차전 승리는 현재 뭐 대첩 광장을 만들고 기념하자고 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전도 역시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애도를 통해서 그리고 진주성을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전라도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병사들. 이 사람들의 후손들도 불러서 함께 그 나라를 되새기는 그런 행사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농계까지 해야 되는데요. 농계까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지루하게 하는 바람에 농계까지를 못 마쳤습니다. 혹시 그래도 뭐 짧게 한두 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예. 농계에 관한 기록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처음 나옵니다. 유몽인은 관리였습니다. 과거의 합격은 관리고
1593년에 광해군을 모시고 휴전 상태가 막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남쪽에 백성들도 순무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라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남쪽 삼남 일대를 돌았는데 유몽인이 광해군을 이렇게 수행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유몽인은 아마 진주성에서 죽은 농계 그 기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기억하고 기록을 했다가 그가 문집을 남길 때 의우야담에다가 기록은 1621년에 했지만 채록은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에 채록을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양반 쌍놈이 구별되던 시대에 기생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강 해실도 같은데 농구의 숭사시는 빠져 있었고 그러나 진주 시민들은 절여의 상징인 농계를 갖다가 표창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 이상 그런 주장들이 모아져서 경상우병사 최진환 때 농계의 의열에 대한 국가 포상을 비변사에 건의했고 그러면 근거를 갖고 오라. 그래서 간민합동으로 의암 바위 바로 위에 의암 사적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그 국가는 이 사적비의 기록을 바탕으로 의기농계라는 곡식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의기사라는 농계를 추모하는 사당이 건립이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농계를 기리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은 추모제가 행해지고 의암별제까지 행해지는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지금은 의암별제는 기록에만 남아있고 행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농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기생이 아니다. 양반의 이 자손이다. 그리고 전라도 장수 출신이고 성은 주시다. 최경의 후실이다. 황진의 애인이다. 이런 주장들이 근거 전혀 없습니다. 특히 문헌이 부자한 상태에서 농계의 출승은 지나친 미안은 신중해야 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결의한 것은 의기 농계입니다. 의료용 기생 농계. 예. 예. 여기가 농계와 함께 죽은 외장은 누군가? 게무라로 꾸스케라는 설이 현재 강하게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재밌는 이 소동이 하나 있었는데 농계와 외장 게무라로 꾸스케의 영혼 결혼을 시키기 인다고 우에츠카 하쿠유라는 이 일본인이 와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무라이 게무라가 일본 이 조선 기생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와서 영혼을 건지는 의식을 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일본의 그 농계 영정을 그리도록 가갖고는 그 영혼 결혼식을 시키고 농계를 그 사당에 모셔나가 본부인 원래 있었습니다. 게무라 꾸스케는 유명한 러브 스토리를 가진 뭐 가부케이 공연 대상이 됐던 그 인물이 본부인 있고 그 옆에다 모셔나가 졸제 농계가 첩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예 일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진주에서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그 뭐고 일본인들이 이 저기 가서 빌면 아들 낳는다. 뭐 정력이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섹스의 신으로 변해가고 이런 현상 나타나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진주시는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한일 교류에 기여했다고 아까 우에스카한테 상까지 줬어요. 73년의 일입니다. 1973년. 지금부터 48년 전인데 그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그 국력의 격차가 크게 나고 우리는 개발도상국 일본은 선진국이 되어가 있었으니까 뭐 동경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들 협조했는데 이 그림 그려준 화가 그 다음에 그 인물들까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일본 찾아가서 영정 모셔오고 가져간 거 다 해소해 와서 일종의 마무리를 하긴 했으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그 아까 이야기한 여러분들 그 의기 농계의 그걸 받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의기사라는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여기에 그 아까 의암 사적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사적비 비각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농계 사당입니다. 여기 농계 영정이 보이죠? 자, 요거는 의암 사적 비각입니다. 비각의 입구에는 의기 농계 지문, 의기 농계가 공식 이름입니다.
예. 그다음에 어디서 죽었는가에 대한 투신한 장소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었습니다. 여기 의암이거든요. 의암. 그런데 의암에서 여기서 여기 의암으로 건너가기가 좀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갔겠느냐? 다른 데서 죽었을 것이다. 요 위에서 안 뛰내렸을까? 그런데 위에서 뛰내리기가 곤란한 게요. 보십시오. 건너편에서 내가 찍었는데 여기 바로 그 위에서 뛰내리면 요 바위입니다. 바로 머리 바로 깨지게 됐어요. 여기서 못 뛰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뜬데 여기 바위 때문에 물 빠져나가기가 곤란하고요. 이쪽에서 빠졌는가? 여기가 아무래도 제일 유력하다. 논쟁은 좀 있었습니다. 자, 요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요쪽 동쪽 쪽에서 여기 의암이고 여기 아까 의암 사적 비각이거든요. 비각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빠지면 바로 이게 참 건너가기는 곤란해서 건너갔겠는가 의문이 있긴 한데 어쨌든 사적. 그리고 농계라는 이름 우자담이 처음 등장하는데 원래 이름이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기생의 이름으로 직결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왜? 논한다. 개자는 하나 두 개 세는 개자이기도 하지만 절개를 할 때도 이 개자를 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개의 개자라고 한다면 기생이 절개를 이야기하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름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유목인이 이 기생이 일본 매적을 안고 죽었으니 대단한 그 어떤 그 저리를 가진 인물이니 거기에 맞는 격식에 맞는 이름을 지어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생의 이야기를 두고 장면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의문은 있지만 의기농계는 국가가 인정한 공식 이름에 대해서 이제는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예. 농계영정 퇴출에 관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농계영정이라고 보시죠. 사실은 이게 이당 김은호가 그린 미인도였습니다. 여당 김은호가 누구한테? 이승만이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승만이가 전주에 와보니까 농계 사당을 지어놨는데 뭐 그림이 없거든. 내가 그 미인도 하나 있는데 그거가 그거 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미인도를 줬습니다. 예. 왜 친일화 그런 걸 했냐? 퇴출하자 이래갖고 이제 이 시민운동 단체들이 모여갖고 이게 이제 몇 년을 해도 안 뜯어내니까 그럼 우리가 뜯어낼게. 망치 들고 가서 영정 유리창 깨고 영정을 뜯어내가 들고 나오는 장. 이 바람에 여기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 서너 사람은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다 약식 기소되고 받았는데 우리는 벌금 못 내겠다. 노역 하란다 하고 들어가고 막 교도소에 못 들어오고 맞고 막 중간에 타협해가 시민들이 성금 내고 이래갖고 이 부분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농계영정 뜯어내고요. 그 농계영정은 이제 박물관으로 진주박물관으로 가고요. 새로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렸어요. 그려가지고 공모를 그려가지고 이 두 개는 원본은 진주박물관에 두고 사본 하나는 진주 의기사에 농계의 사당의 의기사에 하나는 장수 쪽에서 우리도 하나 더 해가지고 만들어도 해갖고 장수 쪽에 하나 만들자 장수 쪽에 하나 사본이 하나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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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하셨고 사실은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되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셨습니다. 또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제 이 채팅방에 남겨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선생님께 전해드리고 선생님께 여러분들의 이 화면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보이시죠? 네. 네, 화면 좀 켜주시면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는 네, 정은옥 선생님께서 어쨌든 진주 정신 자부심은 느낄만 하다라는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느낌이었다라는 상세한 설명으로 네, 너무 좋았다. 그리고 영화 한 편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소리가 들리려나?
그러니까 소리를 조금 켜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이렇게 좀 한 1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상대 출신. 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도 진주 대첩에 대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상세한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진주에 뭐 관심과 애정이 있는데 오늘 또 의미 있는 이런 역사 교육을 이렇게 통해서 좀 더 애정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또 현장에 계신 허정도 이사님께서 질문하십시오. 예. 아이고. 김 교수님 질문 먼저 하실랍니까? 아니 하세요.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세키노 타다시가 이제 그 진주에 와서 본인 사진까지 찍고 그랬다는데 그때 진주에만 있었나 다른 일정 이런 것들이 혹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키노 다다시는 그 동경대학 조과학과, 요즘 말하면 건축학과 교수입니다. 예, 동경대 건축가를 건축학과 교수였던 교수고,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예, 그 일본의 그러니까 그 나라성, 나라 시대의 그 유적을 조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유명해진 인물이고, 유적지를 조사해가지고. 그런데 진주에 오셔가지고 다른 데도 갔다 와가지고 다른 데를 세키노 갔다 다다시는 그런 그 원래 그 조선에 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도굴성 발굴을 하는데요. 네. 그 세키노 다다시는 조선에 원래 식민지 지배를 하게 되면 쓸만한 건물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긴 왔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조사는 뭐 사실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어쨌든 몰라도 건물에 대한 조사는 별로 하지 않고 그 매년 와서 그냥 그 전국을 다니면서 고분을 파헤쳤습니다. 파헤치고 거기에 파헤쳐서 나타난 유물들을 동경대학으로 가져갔어요. 지금 동경대학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여러 전국의 고분을 약 1000개 이상 도굴하는 그래. 걸 갖고 진주에 있습니다. 와가지고 예. 그 다른 일정은 모르시나? 그 선생님께서는 그거는 거기에 여간에 머물면서 그 한 3일에 걸쳐 그 2개를 판 거, 3개를 판 거 정도. 그 기록이 남아 있네. 예. 그건 왜냐하면 유리금 거기 그 사람의 그 일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일지가. 예. 그 제가 하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잘 들었는데요. 그 해자 보통 성팔 때 이렇게 해자도 만드는데 그 해자를 그러니까 대사지라고 나오는데 대사치 그게 무슨 예. 그 찾아보니까 큰 절에 큰 절 대사 큰 절자 있지 연못지자고 예. 그렇던데 큰 보통은 글자의 해자를 글자. 만드는데 예 큰 그래서 절이 그 근처에 큰 절이 있어서 그런 대사지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는데요. 예. 그 절이 실제로 있었다면 절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큰 못은 아니었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은 못이 3개가 있었어요. 작은 못이 3개가 있었는데 그걸 뒤에 나중에 연결해 가지고 큰 못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못처럼 해서 일종의 못을 해자로 사용한 거죠. 했는데 이 뒤에 붙인 이름인지 원래부터 대사지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 점도 지금은 좀 불분명합니다. 일본에 지금 국보로 되어 있는 연지사종이라는 것을 진주에서 가져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연지사라는 절이 그러면 대사지 이 못 근처에 있지 않았겠는가 해가지고 한때는 논란이 되었으나 학자들에 의해서 그걸 증명해내지 못했고요. 일부 학자들은 그 연지사가 있었던 곳은
이 금산 뭐 부근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와서 지금 확정된 어떤 설들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자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남강 쪽하고 저 절벽 말고는. 원래 진주 가운데로 물이 흘렀던 물길이 있었어요. 예. 물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물길이 바뀌면서 그게 모처럼 일부는 막히고 웅덩이 같은 게 이렇게 3개가 큰 게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는 파서 하나로 연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복원하면서 해자 그렇게 그런 것도 발굴이 되는 중입니까? 보통 해자의 일부가 예. 그 해자의 일부가 그 교육청 공사할 때요. 구 배영 초등학교 앞부분에 해자의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그 인사동 로타리 그걸 복원할 건 아니죠. 그거 한다면 성도 지금 복원 못하네. 그거 복원해야 그러면요. 아마 100년 이상의 계획을 갖고 하지 않고는 힘들 것이다. 그것도 시민들이 다 일치단결해갖고 뜻이 맞아져야. 왜냐하면 사유재산 문제 침해가 있고 강공선은 뜯어낸다고 칩시다. 그죠? 어디전 한다 치지만. 예.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너무 강의를 잘 들으셨죠? 아, 정말 이렇게 사실은 저를 좀 부러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정말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답사를 가게 되면 아마 선생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약속 비슷한 거 해주셨어요. 맞죠? 네, 저희가 아직 답사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장에 가게 되면 꼭 선생님을 모시고 못다한 이야기 또 현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화면 보고 계시니까 크게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말고 네, 이 다음 시간은 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다음 시간은 저희가 이제 갑자기 이 미술관 이자성 맞죠? 이규식 선생님이라고, 네네, 네, 이규석 선생님이라고 박생강 화백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그림은 이미 아마도 여러분들 자료집 갖고 또 이제 파일로도 갔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나 이렇게 이야기꾼이신데 전문가십니다. 우리 진짜 고생하신 우리 조창래 선생님께 큰 박수 또 이게 손을 한번 흔들면서 우리의 감사 표시를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기 보시면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